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파레토 프랩에서 진행하는 위클리 세미나 오늘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파레토 프랩 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저희 SAT 리딩 앤 라이팅을 맡고 계시는 마이클 곽 선생님을 모시고요. 네, SAT에 대한 요즘 최근의 흐름과 선생님의 통찰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어서 제가 진행하는 SAT 매스에 관한 그런 부분도 추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미나 조금만 더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2월 18일 날 시작해서 18일에는 AP 칼큘러스 BC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지난주죠. AP 캠 저희 이주화 대표 강사님께서 AP 캠에 대한 전략과 그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이 놓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에 저희가 다 녹화해서 올려놨기 때문에요. 추가로 또 이런 세미나 있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SAT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AP 스태티스틱, 이후에는 그 다음에 AP 이컨에 대해서 순차대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적어도 5월 초나 5월 중순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양한 주제로 학부모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선생님 말씀 앞서서 조금 부모님들 우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학부형이 됐습니다. 네, 이제 학부형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시고 또 SAT 학원들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SAT 빨리 끝내시기를 원하시죠. 네. 물론 맞습니다. 그 빨리 끝내서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 예를 들면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든가 아니면 AP 이런 데 많이 집중하고 싶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곽인철 선생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AT 학원비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네, 학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어떻게 같은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2배까지 차이가 나냐? 비용이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SAT가 입시에 다시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시 좀 각광받으면서요. 또 부모님들이 또 이 아이들 준비시키는 거에 대한 또 비용 부담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SAT 학원들의 비용이 좀 과도한 부분이 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업료도 수업료인데요. 관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붙죠. 가령 이제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원 내지 10만 원까지도 이 관리 비용이라는 명목 아래 아마 2-3시간, 3-4시간 자습을 위해서 이 추가적인 비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이 좀 가격 상승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기타 리포트 발송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을 보는데, 디지털 SAT 시험을 보는데 드는 이런 비용까지 또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험은 디지털로 바뀌었고,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전부 다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요. 사실은 옛날하고 달리 이렇게 파일 형태로 아이들 아이패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교재비가 과연 합당하냐, 그리고 심지어 세션당 10만 원에 이르는 이런 교재비, 이런 부분도 조금 SAT 학원들의 이 비용이 좀 과도하다는 비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업 시간이 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가령 학원마다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3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수학까지 하면 5시간 정도 수업을 배정하고요. 월화수목금, 심지어 토요일까지 아이들 이제 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SAT가 중요한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제 다만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스케줄로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품들을 다 빼고요. 수업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비용 없이 조금 합리적으로 준비해서 한 번의 시험을 좀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컨셉을 갖고 운영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아이들 5일 반과 좀 3일 반을 좀 유연하게 나눠서 진행함으로써 조금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을 좀 끝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 올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이 세미나 이제 관련해서 오늘 이제 더 많은 얘기를 더 풍부하게 해주실
저희 대표 강사님이시죠. 예, 마이클 곽 선생님 모시고 예, 조금 더 리딩 라이팅에 대한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레토 프랩 SAT 리딩 앤 라이팅 대표 강사 마이클 곽입니다. 네, 이제 저희 앞서 주제처럼 SA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먼저 1부 순서로는 SAT가 왜 다시 중요해졌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AT를 넘어오면서 많은 학부모님들도 알다시피 1600점이 되고 굉장히 시험이 간소화됐죠. 그래서 쉬워졌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 SAT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저희 원장님께서 DSAT 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왜 파레토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Q&A 시간을 갖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저희가 SAT가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다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 때 분위기가 이제 SAT 시험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이제 옵셔널로 바뀌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때 정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SAT 시대 끝났고 굳이 안 봐도 대학 가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실제로 SAT 아예 포기하고 내신이나 이제 EC 활동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갔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진짜 끝이 아니었죠. 잠깐 멈췄던 것뿐이고 이제 다시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SAT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SAT 없이 지원하는 게 아주 리스크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제 바꾼 게 바로 DSAT죠. DSAT. 이게 도입되면서 시험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험 방식이 다 디지털화되면서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학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24년, 2025년으로 오면서 주요 대학들이 점점 SAT를 다시 요구하거나 혹은 옵셔널이라고 표방은 하는데 사실상 제출이 필수에 가까운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입시를 보면 SAT를 포기하고 간다는 건 정말 좀 어리석은 선택이 심하게 말하면 그런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톱 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상위권 대학들도 사실상 SAT 점수를 내야지만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SAT가 뭐 코로나 마찬가지죠.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제 질기고 심하게 좀비처럼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SAT 그럼 최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필수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대학들이 상위 10위권 대학들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 프린스턴 필수가 아니네요. 콜롬비아도 아니고 유시카고도 아니고 유펜도 아니고 듀크도 아니고 참고로 듀크는 제가 나온 대학입니다만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상 10개 중 반이 옵셔널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저 함정에 빠져가지고 최상위권 대학들 중에 반도 SAT를 필요 없다고 하니까 준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왼쪽에는 2020년도 SAT 각 대학이 평균적으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SAT 점수고요. 오른쪽이 2024년도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프린스턴 SAT 옵셔널이라고 했죠? 그때 1510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평균 SAT 필요 점수가 1510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0점이 올랐어요. 아까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또 20점이 올랐네요. 자, 그리고 스탠포드는 무려 40점이 올랐고 저의 대학 듀크는 155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지금 요 대학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학들은 옵셔널 대학이거든요. 근데 지원자들이 이 커트라인이 더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훨씬 더 심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실 안 내면 당연히 못 붙는 거고 낮은 점수를 내면 그만큼 손해인 거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옵셔널이라고 얘기를 해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SAT를 안 하면 경쟁력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SAT 이제 옵셔널이라고 하는 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믿고 이제 굳이 안 내게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뭐 경쟁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위권 대학들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는 SAT 안 낸 학생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것도 되게 고득점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커트라인이 고득점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SAT를 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고요. SAT 점수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상위권은 뭐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상위권 대학들도 이제 SAT 점수가 점점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는 해야겠구나 혹은 준비 중인데 더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좀 정리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DSAT 시험 자체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리고 점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DSAT 이제 SAT가 종이 시험이 아니라 디지털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DSAT로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쉽다면서요. 지문 길이도 줄었고 시간도 줄었고 문제 수도 줄었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DSAT 분명히 바뀌었고요. 시험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벼워졌죠. 문제 수도 줄었고 긴 지문, 옛날에 봤던 SAT처럼 긴 지문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보면 누가 봐도 예전보다 훨씬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SAT가 쉬워졌다는 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어느 때까지 700점 초반대까지 전체 점수로 보면 1400점까지 네, 쉬워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누구나 1400은 찍을 수 있습니다. 총점으로 치면 여기 보시면 1400점대 학생들이 분포가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상위권 대학 갈 점수만 만들면 된다.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뭐 한국으로 치면 2등급, 3등급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옛날보다 쉽다는 말이 바로 요 구간, 요 1400 구간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자, 문제는 뭐죠? 그 다음이죠. 700점 중후반. 그러니까 총합으로 치면 1500점 이상부터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SAT, DSAT가 모듈이 두 개로 나뉘죠. 모듈 1이 있고 이제 모듈 1에서 몇 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모듈 2에서 어퍼, 로어로 나뉘는데 이제 뒤에 모듈 1에서 만약에 잘 푼다고 하면 로어 모듈은 저희는 제외를 할게요. 그걸 기대한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듈 2에서 잘 풀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수가 줄어들었다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한 문제당 점수가 뭐죠? 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고득점으로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어퍼 모듈은 이 빨간색이 어려운 문제들인데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 문제 하나를 틀리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순식간에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400까지 너무 쉽다. 다 맞는다. 1500부터 훨씬 어려워졌다. 옛날보다도 더. 왜? 문제가 줄고 한 문제 틀리면 그만큼 점수폭이 많이 깎이니까. 이게 DSAT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의 커트라인이 아까 보셨다시피 점점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 이유가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여기서? 네. 1400점대 그거 누가 못해? 이거 대학들도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승부는 1500점 이상을 누가 어떻게 더 만들 수 있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시험을 그러면 누구랑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 DSAT 준비는 요즘 뭐 웬만한 학원들은 어딜 가셔도 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죠. 뭐 기출 문제도 디지털로 풀고 모의고사도 보고 결과도 다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 파레터도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 플랫폼이야 뭐 이제는 사실 특별할 게 없는 시대거든요. 근데 저희 파레터가 좀 다른 거는 그 다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시험이 끝난 후에 이제 단순히 점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이 학생이 왜 틀렸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그럼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리포트로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저희 리포트의 첫 페이지예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영어 점수만 나온 페이지입니다. 이 학생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이고 저번 주에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본 시험에 770이 나왔네요. 제가 아주 다 뿌듯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 유형들 중에서 몇 개를 맞았는지, 몇 개를 틀렸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스트 130, 131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그동안 봐왔던 테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들에서 이 친구가 평균적으로 몇 점을 맞았는지, 그러니까 각 시험의 점수가 얼마 되는지 그래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점수 변동의 추이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다시피 몇 개를 또 맞았는지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테스트에서 모듈 1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이 문제들 맞춤 확률이,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게 이제 틀린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학생은 어떤 문제를 틀렸고 그 문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그리고 만약에 틀린 문제가 많으면 어떤 유형을 많이 틀렸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희만의 오답 리포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SAT 점수는 이제 오답에서 어떻게 오답을 줄여 나가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같은 수업을 듣고도 점수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런 시스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단순히 이제 오답 정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테스트 넘버 보시면 아시지만 130, 131 이렇게 갔었죠. 저희는 DSAT 기출 문제를 실제로 100세트 이상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냥 대충 이제 뭐 문제를 풀고 뭐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아까도 보셨다시피 유형별 출제 비율, 난이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고득점 구간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최근 트렌드까지 이걸 다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최적의 문제와 이제 풀이법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들 다 합치면 47억 원의 가치가 있다. 네, 농담이지만 이제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저희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사실 그냥 앉아 있어도 핵심만 쏙쏙 받아가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오프라인 수업에서만 끝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관리도 들어가죠. 혹시 만약에 수업을 빠졌나요, 학생이? 그러면 다시 보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됐어, 다시 듣고 싶어, 그러면 클래스룸에 들어오면 매 수업마다 필요한 교재, 오답 자료, 복습 문제 전부 다 클래스룸에 정리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자료를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모르겠는 문제가 생겼으면 댓글 달아주면 저희 조교가 바로 답변해주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도 바로 제공합니다. 내 점수, 내 오답 유형, 뭐 최근 성적 추이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부 방향을 자기가 어느 쪽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시험 보고 수업 듣고 끝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되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루틴이 잡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저희 조교 상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조교는 그냥 저희 수업 보조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학생이 개별 오답 체크하고 질문 답변 추가, 문제 제공하고 맞춤 피드백 제공하고 이걸 상시로 빠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강사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뭐 시험 보고 이 문제 도대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바로 이제 조교가 분석해서 피드백 주고 필요하면 비슷한 유형 문제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혼자서 공부하다가 막혀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바로바로 해결되니까 학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분석, 복습, 그리고 질문, 피드백까지 이렇게 계속 흐름이 루틴이 돌아가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세미나
주제 기억나시죠? DSAT 시대의 승자는 누구다? 이거 아마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SAT 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대 이제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네, 이겁니다. 1400까지는 뭐죠? 누구나 다 간다. 네, 그 다음이 진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레토는 그 고득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봤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이따가 Q&A 시간 때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SAT 매스 파트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24년 10월 달에 학원을 새로 오픈해서요. 예, 선생님들을 이제 모시고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강의를 뭐 18년 이상 했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알아보는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곽 선생님은 정말 예, 아이들을 믿고 맡기셔도 충분히 예, 책임감 있게 예,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참고로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한 번 시험을 볼 때마다 이제 같은 시험장에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같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A, B, C, D, E까지 5개의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에서 또 진행되는 시험, 한국에서 진행되는 시험이 있다 보니까 다 합해서 한 10세트 정도가 문제수가 줄은 대신에 이제 굉장히 여러 유형의 그 시험 문제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 3월에 처음 시험이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분석해서 예, 거기에 적합한 자료를 만들고 분석하고 예,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하고 있다는 점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학 파트를 조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수학이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점수가 너무 많이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요. 이 수학에서라도 좀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 오히려 영어보다 수학 점수 때문에 시험을 한 번 내지 2번 더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생기는데요. 제가 그 SAT 매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오늘 발표의 키워드를 좀 4가지 오해라고 좀 명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결국은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오해를 피해야 이 시험에 조금 더 실상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수만 안 하면 800이다. 그 다음에 이거 다 800 받는 거 아니야? 한번 실제 데이터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SAT 매스가 일반 매스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면에서 같은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요. SAT를 아직도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좀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이게 그래도 한 30분 됐으니까 좀 힘드시잖아요. 제가 일단 꽁트를 하나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엄마와 학생의 흔한 대화를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아주 저는 이런 대화를 거의 한 1000번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엄마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날라왔겠죠? 이거 수학 점수가 왜 이래? 이거 듣던 거랑 좀 다른데? 학생은 이거 쉬웠는데 그냥 몇 문제 실수했어 엄마. 엄마는 에이 실수하면 안 되고 다음번에 잘하자 우리 아들 딸 하트 뿅뿅. 여기까지는 뭐 아직 분위기 좋죠. 예.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점수가 안 오른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또 비슷한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이번 주엔 또 점수가 왜 이래? 약간 좀 들은 얘기가 있으셔서 이제 의아한 눈빛으로 물으시겠죠. 예. 이번에도 쉬었는데 또 실수했어 엄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왜 자꾸 실수하고 그래? 다음번엔 정말 잘해야 된다. 독려를 하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 주에 또 받아보시면 오히려 비슷하거나 또 낮은 점수를 받아보신 다음에 이제 극대노 모드시죠. 너 실수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실수하는 거야? 이제 그제서야 아이도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좀 깨닫습니다. 이상하다. 이번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나 실수하지? 지금 이 대화가 SAT 매스하고 관련돼서 아주 정말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실수 안 하면 당연히 800이죠. 지금 SAT 시험은 알지브라 2 레벨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학년 이상 되면 누구나 뭐 안 배운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600점 만점 중에 1400점까지는 굉장히 점수를 받기가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요.
1450, 1500, 1550 이상 뭔가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주 짜잘한 실수들을 곳곳에 파묻어 놓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피해 나가는 게 참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당시에는 다 맞거나 한두 개 정도 몰랐다고 했던 학생들이 4-5개 정도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죠. 특히나 객관식에서 A, B, C, D 안에 자기가 생각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더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와서 실제로 채점을 해보고 점수를 받아보면 본인이 실수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실수 안 하면 800이라는 말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요. 밥 먹으면 배부르고 차 있으면 빨리 간다는 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안 하는 좀 3가지 키워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EJ, 이 오랑캐를 잡는다는 말이잖아요.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실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해보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어도 30-40세트 이상의 문제를 풀어서 본인이 틀리는 모든 유형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수를 다 해보자. 네. 오직 실수를 다 해본 그런 학생들만이 실수를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먼저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 중요한 거는 다 알죠. 다만 이제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쇼츠 시대고요. 아이폰에 있는 쇼츠 1분짜리도 길다고 하는 애들인데 그걸 자기 손으로 오답노트를 다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리포트 시스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리포트 시스템에서는 그 틀린 문제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 위에 아이패드 위에 오답노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이 이제 종이 없는 학원이라서요. 모든 학생들이 다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상한 모델명이 나와 있는데, 요건 뭐냐? 이 SAT가 허용해주는 최고 사양의 계산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이 계산기를 거의 다 갖고 있고요. 요 엔스파이어 CX-CAS라는 이 계산기가,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의 신이 되자.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44문제 중에 마지막 한두 문제를 갖고 싸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전쟁이라면 이런 계산기, 허용된 계산기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아이들이 쓰는 계산기랑 똑같은 이뮬레이터를 틀어놓고 제가 누를 때마다 이제 뭘 누르는지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랑 공부하는 학생들은 저만큼 계산기를 더 잘 다룰 수 있다. 이 부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실수 안 하면 800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오해는요. 눈 감고 풀어도 800이다. 네. 참고로 이 야구 선수는 싸영상이라는 최고 투수한테 주는 상까지 받은 바워라는 투수인데요. 굉장히 거만한 투수였죠. 그래서 내가 눈 감고 던져도 너 스트라이크 아웃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까불다. 지금 이 친구의 처지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고난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학교 갈 때 학교에서 탑스쿨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인데 어떻게 눈 감고 풀어도 800 이런 말은 성립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조금 부모님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컬리지 보드에 다 있는 자료들을 제가 추출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모듈 1하고 모듈 2가 있죠. 일단 모듈 1에서 어떤 문제 하나라도 틀리면 일단은 그 시험은 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듈 1에서 시험을 잘 보면 점수는 높지만 하이어 레벨. 그 다음에 시험을 못 보면 좀 쉽지만 로어 레벨로 떨어지는데요. 일단 모듈 1에서 거의 다 맞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듈 2에서도 22문제를 다 맞아야 800이 가능합니다. 이때서부터 한 개씩 틀릴 때마다 이제 점수가 깎여서요. 만약에 모듈 2에서 4개를 틀렸다 그러면 740점까지 최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이제 제가 새로운 세트를 구해서 풀어봐도 한 문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주 그 문제가 파놓은 이런 함정들을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빠져나가서 800에 이르는 학생이, 그러니까 여기 790점까지가 퍼센타일로 99%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1%만 790 이상이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750점 받고 왔다 그러면 아마 어머님들 극대노하실 텐데 실제로는 퍼센타일이 거의 95%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100명 중에 5명만 750점 이상이라는 거죠. 물론 이 네일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만을 뽑아서 놓고 보면 비율은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적어도 시험 볼 때마다 누구나 800 받는 그런 시험이다. 그런 오해를 조금 거두셔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모든 과목들 중에 만점 받는 것이 가장 힘든 그런 시험이라는 점. 그러니까 언제나 미국 시험에서는요. 그 내용이 어렵다면 그 문제 그 점수 구조와는 또 이렇게 약간 반비례적인 구조. 즉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를 좀 잘 주고요. 문제가 쉬우면 점수 받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점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오해는 SAT 매스는 매스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매스가 아니면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SAT 매스는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7-80%가 알지브라 2 레벨의 수학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30%는 스태티스틱, 통계학이라고 하죠. 통계학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AP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마 IB 커리큘럼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이 통계를 배우는 시점이 커리큘럼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통계가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얘기하는 뭐 평균이나 분산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아래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가령 confidence interval이나 margin of error. 굉장히 통계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컨셉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 수준의 수학은 통계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급 내용 정도는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orrelation과 causation, 뭐 random sampling,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통계를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 궁금하시다면 요 아래에 있는 이 단어들을 리트머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단어를 보여주시고, 너 혹시 variability가 뭔지 아니? margin of error에 대해서 설명해 볼래? 그랬을 때 아이가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는 이 스태티스틱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좀 스태티스틱 파트들이 좀 준비가 잘 안 되면 조금 시험이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나오는 비중은 알gebra 2가 80%고 스태티스틱이 20-30%이긴 한데요. 오히려 틀리는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스태티스틱에서 많이 틀립니다. 만약에 5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보통 2-3문제 이상이 스태티스틱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거 준비할 때 이 스태티스틱까지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사한테 아이들을 맡겨주시는 게 그게 정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해는 SAT가 잉글리시 테스트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뭐 그렇죠. 영어로 출제되니까 영어 시험이죠. 당연히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점수 구조를 보시면 수학이 50%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에서 최근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뭐 보딩스쿨 학생도요, 수학 영어를 800점을 받고 수학을 790점을 받아서 1590점으로 끝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뭐 너무너무 해피하게 그냥 끝난 케이스라 뭐 그 정도 괜찮다 하고 넘기셨지만 이제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가 760인데 수학이 740으로 1500,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지만 하셔야지만 이제 시험이 끝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인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줌챗으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혹시라도 뭐 1대1 상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름 특강에 SAT를 저희 학원에서 혹시 진행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쭉 진행을 하는데요. 세미나 많이 참가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름 특강 할인 행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저희 파레토 장학생을 한번 운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AT 점수가 크게 상승한 학생이라거나 아니면 만점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일종의 장학금 같은 걸 좀 조성해서 우리 학생들 조금 공부하는데
일종의 좀 모티베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주도록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오늘 참석했다 이렇게 채팅창에 하나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체크해 놨다 나중에 할인 행사나 아니면은 또 추후에 이 세미나 진행할 때 또 특별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여기 스탠바이 하고 있다. 부모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에피스터티스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피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25에서 26만 명 정도의 응시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5명 내지 6명 정도가 항상 만점을 받습니다. 그 중에 재학생이 한 명 껴있었고 아마 올해 여름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TA를 할 예정인데요. 과연 비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에피스텟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5점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또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